러시아가 중국에 이제 착한 신여가 되고 있다. 뭐 협상이 되거나 할 가능성 이런 쪽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한테 핵무기를 쥐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부분 군 동원령을 발동한다든가 또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을 그럴 상황들이 자꾸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양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일단 러시아에서 이 부분 동원령 이렇게 내려지니까 뭐 전부 다 지금 국경을 탈출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청년들이 심지어 25살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징병 검사소 같은 데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러시아 지금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2월 달부터 전쟁을 이제 벌써 7개월째 겪고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와는 거리가 먼 군이라는 특별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의 일로 이제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뭐 러시아 안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우크라이나 옆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함, 뭐 해외를 못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품을 쓰는데 좀 어려움 정도. 그거 빼고 나면 사실 일상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게 러시아 많은 국민들의 삶이었는데. 이제 부분 동원령이라는 걸 내리면서부터 이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부분 동원령이라는 것들은 순서가 정해져서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병이냐 아니면은 이제 장교냐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현재 징집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과거에 군 경험이 있던 과거에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이제 징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일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행정 체계가 대한민국처럼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일사불란한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특정한 지역에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제 많은 또 징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해외로 빠져나간 청년들만 26만 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네. 뭐 진짜 30만 명 징병하려다가 26만 명이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핵심 노동 인구가 26만 명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제 빠져나갈 정도의 결심을 하고 그거를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판단력,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중상층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뭔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친구들이 이제 자꾸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월달, 3월달에도 많이 나갔어요. 그때는 주로 튀르키예를 통해서 갔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지금은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지역에 가서 또 거기서 IT 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인력 유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미래를 지금 맞바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우울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이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우겨왔던 걸 이제 포기하는 단계인 건지 아직도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우기면서 부분 동원령까지는 이건 아직 이 전쟁이 아니야 이렇게 할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보면 이제 징집병 직업군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뭔가 사인을 한 번 더 해야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분 동원령을 선언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최근에 진행했던 영토 병합 투표, 국민 투표랑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의회 두마에서 이제 인정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 점유한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한테 뺏긴 영토를 찾으려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때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저지를 할 그런 명분과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동원령을 통해서 징집된 병사들을 투입하는 데는 이제 법적인 제약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북동부 지역을 탈환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 어떤 전세가 역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면 이 지난 5월에 이 박사님이 저희 경제한방에 나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 더 유리하다. 장기화됐을 땐. 그러면 지금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한테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30만 명이라고 그러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이후에 이미 총동원령을 거기는 부분 동원령이 아니고 총동원령이죠. 총동원령을 내려서 100만 명 이상을 이제 동원을 했어요. 근데 전선에는 왜 안 보이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병력들을 전선에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로 이제 훈련을 지금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병력들은 영국에, 어떤 병력들은 덴마크에, 누구는 폴란드에 이런 식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병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했던 게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이제 공격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병력에 비해서 병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지금 더 지속적으로 투입을 이제 할 여력을 이제 갖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입했던 30만 명의 이제 병력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이제 30만 명을 동원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이제 병력 동원 면에서 보면 불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병력도 병력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러시아가 이 병력들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입히고 손에 총을 쥐어주고 전선에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드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실은 지금까지 병력도 보급이 안 돼서 네. 그렇게 고전을 했는데 러시아가 네네. 이번에 새로 투입하는 병력에 대해서 과연 보급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러시아의 전반적인 군사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과대평가됐고 지금 와서는 북한한테 심지어 무기를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외신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예.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 너무나도 과대평가돼 있었던 거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많이 과대평가돼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수시로 이제 실전을 치르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쭉 지켜만 봐도 어떻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장비, 병력의 훈련 수준 뭐 등등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사실 그런 면들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싶은 면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대규모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동원되는 장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제일 잘 정비되고 보여주고 싶은 면만 잘 찍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이 실전을 겪으면서 이제 급속히 소비가 되고 나니까 그 뒤를 받쳐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량이라든지 예비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면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냉전 이후에 소련이 이제 붕괴된 이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장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구나라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뭐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요청했다라는 이제 말씀 이제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러시아 쪽도 그렇지만 북한도 정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되게 이례적인 이제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원 자체가 러시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세계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이제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펼칠 때 하루에 최대 많이 쏟아부을 때는 하루에 7만 발에서 8만 발 정도의 포탄을 부었거든요. 그럼 일주일만 돼도 50만 발에서 60만 발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백만 발의 포탄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의 포탄을 쌓아놓고 있는 나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있어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보면은 사실은 여러 경로로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포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받고 있고요. 네. 북한도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이제 이어졌던 것이죠.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핵까지 쓰는 거 아니냐. 심지어 말이죠. 푸틴 대통령은 이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핵을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이 측근 쪽에서는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 핵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걸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을 좀 모면해 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임시 방편인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둘 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높아졌다는 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5월, 6월 달에는 사용할 가능성이 0.1%였는데 지금은 이제 2%로 됐다. 그럼 20배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좀 먼 산 불 보듯이 이제 보고 있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핵을 쓸 거냐 쓴다면 네. 그러면 그 핵을 썼을 때 과연 이제 서방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대처를 했을 때 러시아는 다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등등을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 사실은 만만한 시나리오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걸 보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쿠바 핵 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핵을 쓰느냐도 걱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핵을 진짜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만약에 러시아가 싸우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폴란드군이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폴란드군한테 핵을 썼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공격 행위였기 때문에 나토가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뭐 핵이 됐던 뭐 그보다 더한 수단이 됐던 뭔가를 이제 쓸 텐데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핵을 사용했다라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러시아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발벗고 나서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문제죠. 뭐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뭐 핵을 진짜 맞든지 직면한 상황이 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도 법률적인 장치들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의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요. 뭐 서방의 주요 국가들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국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핵을 떨어뜨렸을 때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복을 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져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신 보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를 때려야 되나요?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날아온 그 원점을 타격하는 게 적절한 보복 수단인가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군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는 차라리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한테 핵무기를 쥐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거는 타당한 거니까 우리는 무기만 지원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핵이 없는 나라인데 핵을 공격을 실제로 받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때 그 수단을 제공했을 뿐이지 이거를 사용할지 않을지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가동이 됐을 경우에 누가 그거를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핵을 정말 쓰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미국이 자꾸만 경고를 할 때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핵을 쓸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2월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날짜까지 콕 찍어가지고 러시아가 맞습니다. 침공할 거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러시아가 설마 하겠냐. 그랬었죠. 그리고 설령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저렇게 날짜까지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침공할 바보는 어딨냐.
라고 했는데 날짜만 바꿔서 네. 침공을 사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몇 주 차로.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되게 뜬금없어 보이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와 관련된 논의가 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핵을 누군가가 사용을 하게 되면 핵무장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했던 나라들이 진짜로 핵을 가지려고 움직일까봐 진짜 걱정되거든요. 미국도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냥 놔둔다라고 그러면 핵 우산이라는 거는 되게 무의미하구나. 물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한쪽이 핵을 가진 쪽이 핵을 가지지 않은 쪽을 일방적으로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손 놓고 있다라는 모습을 실전에서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 잠재성 있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 세 나라죠. 당장이라도 가질 수 있고 가질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의지도 있어요. 단지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미국이 우리를 뭐 핵우산으로 확장적 핵 억제라는 전략을 제대로 해주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갖게 되고 설령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확실하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국민들 여론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맞는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 상황을 반대로 보면 혹시라도 말이죠. 제가 그동안 참 많은 협상을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협상 직전에 서로 진짜 막 으르렁대는 때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이제는 정말 결렬이구나. 이건 끝났다라고 할 때 웬걸 밤에 0시에 타결됐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분 남겨놓고 타결됐어요.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동원령 내리고 그다음에 뭐 핵무기 위협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되거나 할 가능성 이런 쪽은 현재로선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재를 나섰던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뭐 튀르키예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동안에 물 밑에서 물 위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창구가 다 닫힌 것 같아요. 물론 뭐 물 밑에서 또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전을 겪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를테면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펼쳤던 이제 동부 지역 공세가 실패로 좌절됐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이 정도까지인 것 같다. 추가적으로 러시아가 더 오는 걸 막을 수 있어도 영토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서방도 다들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상이라는 카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주장이 나왔을 텐데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남부 전선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든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이걸 끊어낼 수는 없는 거죠. 러시아도 여기에 맞서서 지금 일단 부분 동원령을 냈으니까 부분 동원령으로 동원한 병력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입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협상을 이제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 전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내부적으로 꺼낼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야 이제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동원령 이후에 러시아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기대 섞인 이제 전망들을 하시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가능성은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푸틴이라는 대통령은 20년간 어떻게 보면 나락에 또 떨어졌던 러시아를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렸고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푸틴이 집권하는 시절은 나쁘지 않았다. 네,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졌다. 여러 가지로 네. 면으로 봤을 때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안도 없고 그래서 현재 징집에 대해서 당연히 두렵고 반발하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열광적으로 깃발을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했으면 또 가는 거지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 보면 우리가 접하는 경로는 주로 서방의 언론들 또는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러시아의 상당히 정치색이 짙은 선전전이 강한 그러니까 제 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창구들은 사실 그리 이제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반응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쪽은 좀 살펴본 것 같으니까 유럽하고 러시아가 이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에너지 전쟁이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 전쟁의 결과. 일단은 뭐 유럽 국가들은 이제 최소한의 준비는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준비라는 게 이제 가스 저장고들이 있는데 그 저장고들을 이제 목표치까지 거의 다 채웠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0월 달까지 이제 원래 전체 저장고의 한 90%를 채워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지금 해서 거의 다 채운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자기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시설에 이제 많이 비축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 이제 아껴 쓰고 절약을 하면 이제 겨울은 근근히 넘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과거처럼 2018년, 19년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많은 사업장들,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은 문을 닫거나 가스 배급 상황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일반 가구들도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춥게 어둡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최악의 사태를 막을 만큼의 어떤 준비는 이제 일단은 이번 겨울 준비는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예.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좀 보여진 게 사실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때 중국의 태도가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보도가 물론 이게 또 서방의 보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은? 일단은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항상 오묘한 이제 관계입니다. 뭐 둘도 없이 짝짝꿍이 잘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뒤통수를 때릴 준비가 돼 있고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게 이제 두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이제 못 가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걸 많이 한다.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 수출하는 석유 같은 경우는 뭐 금수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전 세계를 비교적 쉽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거의 대부분의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은 정해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 보내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중국으로 보내는 양은 유럽으로 가는 양이 10%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양을 보낸다 하더라도 유럽 지역에서의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을 이제 벌충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에 능하잖아요. 네. 상대방이 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구마구 후려쳐요. 가격을 후려치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도 뭐 너희들이 루브라를 원하면 루브라 받아줄게. 대신 위안화도 쓸 수 있어라고 해서 계약을 새로 맺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에 이제 도착지 뭐 제한 규정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완화했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에너지 뭐 석유나 가스를 팔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 허가 없이 재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뭐 카타르에서 LNG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일본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 LNG 가격이 5배로 뛰었어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 카타르에서 들어온 LNG 여기다 벌면 돈 벌겠다 네. 싶지만 이거를 팔 수는 없어요. 계약서상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팔고 싶으면 카타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조항들이 깔려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없어진다. 근데 되게 약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러시아 가스를 싸게 중국이 수입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되팔이하는 그런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 이제 마뜩치 않은 거고 네.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최근 상황을 러시아가 중국의 이제 착한 시녀가 되고 있다. 예, 중국의 영향권에 이제 급속히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속도나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불만이 있음을 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표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지금 뭐 파열음이 나고 서로가 노선을 뭐 달리하고 갈라서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고 이제 할 거고 러시아는 불만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겠지만 불과 한 1년 전만 생각해봐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끼리 똘똘 뭉쳐서 네. 뭔가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큰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았는데 큰 변화는 큰 변화죠. 다른 쪽으로의 큰 변화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의 변화라는 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에 반대하는
네. 어떠한 세력들이 딱 모여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해양 세력들이 위축이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들 생각을 이제 했는데 막상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소방 국가들은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생각만큼 위력을 못 보여주고 중국은 확실하게 러시아를 밀어주기보다는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네 나라 안에서의 소요 사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네.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웃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다 이제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했었는데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또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유럽에서 과연 겨울이 오면 어떤 변화가 올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맹국과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는 가로가 숨어져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청구서들이 이제 날라올 시기를 이제 유예해 놓은 거죠. Round one, fight.